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사리사욕을 채워 마음대로 국회의원에 나갔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먹었습니다. 윤 당선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자의 의혹 등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게 많이 나왔다며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러나 30년간 일궈온 수요 집회 성과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후원금 비리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월급 인상이나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내부 고발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모레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홍콩의 반중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오는 28일 전인대에서 보안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2차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에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배유미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후 18일 만입니다. 다소 기력이 떨어진 듯한 이 할머니, 윤 당선자를 거론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며 돈을 벌었고 자신 역시 30년을 속았단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윤 당선자 등과 모금 활동을 다녔던 순간이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모금하는 걸 보면서도 정작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몰랐고 모금 이후 배가 고프다고 해도 돈 없다는 답만 들었던 겁니다.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리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1차 회견 이후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많이 나왔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안서 이렇게 한 데도 보니까 쉼터를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그 윤미향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사리사욕에 출마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자의 총선 출마를 이렇게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당선자의 돌발 방문도 재차 불쾌감을 토로하며 윤 당선자를 용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건 지난 19일 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의 돌발 방문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윤 당선자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당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이란 생각에 눈물이 났을 뿐인데 용서했다는 보도가 나와 황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총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러 나간 것이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합니까? 이런도 섬도 없는 용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용서를 바라서도 안 되고 자신 역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같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도 이용당했다며 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흘린 윤미향 당선자의 이 눈물은 가짜 눈물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다는 말로 분노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역시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 김 할머니를 외국으로 끌고 다니며 고생만 시켰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묘지에서 가짜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고생시키고 끄고 다니면서도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히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지난해 1월 별세한 고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운동을 벌여온 여성인권 운동가입니다. 최근 김 할머니를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된 바 있는데 정의연이 해외 상영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 들으라고 미국산을 겁내라고 이렇게 팔아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윤 당선자가 위안부 피해자를 속이고 이용해 돈만 챙겼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먹었습니다. 끝까지 당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 19일 만남 때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은 윤미향 당선자는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윤 당선자가 곧 입장을 밝힐 거라며 별도 조사는 없을 거라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은 윤미향 당선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의원회관 이사도 아직입니다. 530호가 윤미향 의원실이 된다 그래서 아니 아직은 윤 당선자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윤미향 당선자가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 입장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통합당은 기부금의 사적 유용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오늘 회견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이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할머니의 과거 기억이 왜곡돼 있다 이런 반박도 있었는데 오늘 회견 모습을 보면 과거 날짜까지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할머니 연세가 올해 92입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16살 때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일이나 1992년 정신대 대책협의회 모임에 처음 참석했던 일, 농구 경기에 따라가서 모금 행사에 참석하신 일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모금 액수나 장소, 날짜까지도 세세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견 장소가 오늘 세 차례나 바뀌었었는데요. 이것도 할머니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당초 대구 한 찻집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리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안 된다며 더 넓은 연회장에 있는 호텔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다만 할머니는 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시작 전에 감기 몸살약을 복용하는 등 기력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껏 집회나 행사에서 비교적 정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자가 찾아가고 난 뒤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자가 전해준 대로 오늘 기자들의 관심이 대단했는데 일본 언론들도 참석을 했다지요? 네, 오늘 회견에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지난 2015년 일본 배상금을 왜 안 받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보면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첫 번째 기자회견 전후 상황에 대해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윤미향 당선자의 돌발 방문에 왜 이렇게 화가 났었는지도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네, 할머니가 첫 회견을 열었던 게 지난 7일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할머니가 윤 당선자에게 대구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윤 당선자가 거절을 했고 기자회견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은 오느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하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허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되는 겁니다. 네, 이대로라면은 처음에는 사과할 생각이 없이 기자회견을 하시라고 했다가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거고요. 할머니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기사가 나오면서 2차 회견까지 열게 된 겁니다. 네, 오늘 회견에서 이 지난 30년간의 분노도 밝혔지만 이용수 할머니 운동이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것도 밝혔죠. 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할머니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할머니는 학생들이 사과를 왜 받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수요 집회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면서 앞으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집회를 여는 방식보다는 미래에 사과를 받아야 할 주체, 또 사과를 해야 할 주체일 한일 학생의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측근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위안부 역사관처럼 한일 학생들이 교류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할머니 뜻이고요. 위안부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국가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좀 더 빨리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의 내부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나눔의 집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직원끼리 충돌 때문인데 이런 일이 식사하시는 할머니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경찰관 여럿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2층으로 올라간 경찰관들이 나눔의 집 직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눔의 집 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 저녁 5시쯤 할머니들의 침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식사를 돕던 조리사 직원이 내부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우리 직원한테 반말하고 일찍 그러시는 거예요? 조리사는 자신의 행동을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태도를 문제 삼는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탈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과라고 해서 기억도 안 나고 억지로 사과를 했다고 하시죠.
내부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은 식사 중인 할머니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조리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리사가 반말로 나가라고 해서 항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을 흠집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이 촬영관을 점거하고 할머니들을 감금시키고 있고 제보자들이 네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밤중 경찰 출동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나눔의 집 내부 고발을 한 직원들은 운영진이 자신들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급여를 인상해주겠다고 하거나 자료를 안 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는 건데 법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들은 운영진이 문제 제기의 원인을 급여 불만 때문으로 몰고 있다고 말합니다. 급여 인상을 내세워 직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부장이 저희 직원한테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면 되느냐, 한 40만 원 정도 올려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더라고요. 최근 법인 측이 내부 고발에 참여한 기존 회계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새로 입사한 담당자와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형사처벌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니까요. 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직원들은 회계 의혹이 담긴 증거 자료를 법인에서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업무 권한을 사실상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희 공익제보를 같이 하셨으니까 그 권한을 뺏으려고, 돈부터 권한을 뺏으려고 그렇게 오셔서 형사처벌까지 오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측은 새로 채용한 회계 담당자가 상급자인 만큼 자료 공유는 당연하다며 회계 담당자 신규 채용도 광주시의 결정을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기부금뿐만 아니라 할머니들 생신 축하해드리라고 나온 정부 보조금도 할머니들께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깔 모자를 쓴 백발의 할머니가 촛불을 끄려고 합니다. 나눔의 집에서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92번째 생신 모습입니다. 나눔의 집에 생활하는 할머니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6명. 지난해 정부는 노인 양로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 측에 할머니 한 사람당 4만 원씩 24만 원을 생신 축하비로, 인당 5만여 원씩 총 32만 원을 특별 위로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나눔의 집 시설의 세출 결산 자료를 보면 생신 축하비는 9만 원, 특별 위로금은 19만 2천 원만 지출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 결과 보조금 일부가 상하수도 요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출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광주시 측은 잘못 쓰인 보조금을 환수해 할머니들께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환수를 해서 다시 생신 축하금 같은 경우 할머니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니까 그거는 드릴 거고. 나눔의 집은 지난해 법인에 들어온 비지정 후원금 26억여 원 가운데 6,400만 원만 시설 측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나눔의 집 운영진은 관례라고 해명했습니다. 후원들은 할머니들 보고 가는데 왜 법인으로 다루냐. 그래서 아니 지금 관리상 이렇게 하고 시청하고 했다. 채널A는 운영진에게 보조금 사용 관련 해명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아직 신청 기한이 남았는데도 지급 대상 국민의 93% 정도가 벌써 돈을 받았습니다. 총 액수가 12조 원이 넘습니다. 8월 31일까지 이 돈을 모두 써야 하는데 국민들이 어디에 많이 쓰는지 궁금하시죠? 홍유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에 있는 고급 식재료 마트입니다. 다양한 수입 아이스크림이 눈에 띕니다. 유부장이 지금 세일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유행하는 하드고요. 가격표인데 저렴하게 나왔어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에선 쓸 수 없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곳에선 쓸 수 있습니다. 롯데랑 우리카드, 신한카드만 해봤어요. 그건 다 돼요? 네, 부모는 고객님들 문자 왔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또 다른 장소,
편의점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냐는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문의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고가인 상품들, 와인이라든지 뭐 소형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충전기 배터리 같은 소형 가전이 잘 팔렸는데요.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매출이 245% 급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편의점에서는 팔리지 않던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린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 여윳돈이 생기면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돈이 생긴 것 같고 자원이 생긴 것 같아요. 한우 사 먹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그동안 사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소비를 빌었던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기부했지만 펑펑 쓰는 게 애국이라고 한 지자체장 최문순 강원지사입니다. 오늘 본인도 재난지원금으로 장을 봤다는데 강경모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머리가 제가 지금 빠져서 알모제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꼭 머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꾸준히 하면요. 나는 것보다는 뭐가 문제가 돼요. 최문순 강원지사가 전통시장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한 건 탈모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부러 나와서 사게 되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번처럼 이게 재난지원금이 생기게 되니까 야 이건 좀 나가서 일부러 사야 되겠다. 그동안 최 지사는 오늘 주민센터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60만 원 가운데 36만 원을 썼습니다. 탈모약을 비롯해 모자, 베개, 신발, 양말, 속옷, 떡까지 구입 품목도 다양합니다. 돈 모양이 인쇄된 트렁크 속옷까지 입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소비 캠페인에 동참한 겁니다. 전통시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이처럼 재난지원금으로 여러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눔도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모처럼 시장이 북적이자 상인들도 반깁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안 쓰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여기 시장에서 살 수 있잖아요. 경북 의성군은 직원 3명이 돌아가며 3일 이내에 3명 이상 지역 매장에서 식사하는 333 운동을 벌이고 충북 옥천군과 인천 부평군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학원 원장이 감염을 막는다며 수업을 미루더니 학원비 수억 원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30명 넘는 고등학생들이 다니던 이 보습학원은 지난 3월부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학원장은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수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남겼습니다. 수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수업을 좀 뒤로 미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학원장이 학원 운영비 통장에 담긴 돈을 챙겨 잠적해버린 겁니다. 학원 간판은 아직 붙어 있지만 출입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데요. 원장이 잠적한 뒤 사실상 폐업 상태가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챙겨 달아난 학원장에게 미리 학원비를 냈던 피해 학부모는 현재까지 20명. 피해 금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이 이제 1년치가 낸 피해자분들이 많거든요. 1년치 2천만 원, 1,500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잠적을 한 건데. 학원 직원들이 떼인 투자금과 월급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선생님들 그거 주시고 월급 안 받고 있다고. 어떤 선생은 400만 원 빌려준 적도 있대요. 2년 전부터 학원을 운영해온 학원장이 자신을 64년생 김진수라고 소개해왔지만 경찰 확인 결과 이름도 나이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학원장의 신원을 조사하며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의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아래층 여성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웃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들어선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주변으로 현장 감식반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빌라 2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1시쯤. 그런데 남성이 발견된 건 2층 자신의 집이 아니라 아래층 60대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의자를 만나러 온 건 맞아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가해 여성의 집 현관문엔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들이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술만 먹으면 싸요.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던 내가 피심해서 사는데. 여성은 체포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가운데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여중생 2명이 또래 학생을 심하게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청색 상의를 입은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사과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듭니다. 피해 여학생을 벽에 세워둔 채 조롱하기도 합니다. 중3 여학생 2명이 동갑내기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 여중생을 이곳 빈 상점으로 끌고 와 때리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신들을 째려보고 반말을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그날 처음 본 애기한테 이렇게 쳐다본다는 공동으로 행했다가 또 하나는 이제 찍고 한 명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머리채 흔들고. 직접 찍은 폭행 동영상을 SNS에 올려 친구들과 돌려받고 영상은 피해 여학생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 21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중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충남 태안 해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트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밀입국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는데 군경 조사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바닷가에 보트 한 척이 버려져 있습니다. 길이 4m, 폭 1.5m짜리 6인승 레저용 보트입니다. 보트 안에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우비,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생수와 빵도 있었습니다. 생수통하고 빵봉지, 장갑 이런 게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서 저희가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보트는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선박엔 일련 번호조차 없었습니다. 당국은 이 미확인 보트가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트에는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통신 장비는 없었고 일본산 레저용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공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 군과 경찰은 중국인들이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자 방범용 CCTV에 보트가 접안하는 모습과 남성 6명이 해변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왜 밀입국했는지에 관한 조사엔 진척이 없습니다. 서해안 감시망이 레저용 보트에 뚫린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가야 돼. 문 잠그고 금방 어두워지기처럼 불안해요. 혹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 해경은 보트에서 지문을 채취해 중국 측에 신원 조회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이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중 시위자들을 엄벌하는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또다시 매캐한 체류탄 연기에 뒤덮인 홍콩 소식,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체류탄을 피해 시위대가 달아납니다. 거리에 등장한 살수차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뿜습니다. 거리 곳곳에 천멸 중공,
하늘이 공산당을 멸할 것이란 구호가 등장했고 일부 시위대는 친중국 성향인 상점을 부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is even more damaging and harmful than the extradition bill last year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된 건 반중 시위자를 최고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을 중국 정부가 다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한 차례 재정을 시도했다 물러났던 중국 정부는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도 전인대 폐막일인 오는 28일 일사천리로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是中国内政不容任何外来干涉，不干涉内政是国际关系的基本准则，各国都应当予以遵守。 관영 매체들은 반중국, 반공산당 행위를 부추기는 일부 분열 세력이 있다면서 홍콩인 대다수는 보안법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리람 행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特區政府全力支持全國人大從國家嘅層面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嘅法律制度同埋執行機制。 그러나 홍콩 시위대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입니다. 시위대는 다음 달天安門 사태 31주년을 맞아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에 미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문제 삼으며 중국 경제 고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치우360. Steal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ecretly broadcasting people's private lives online by taking control of the web.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정보를 순식간에 확인하는 안면인식 기술로 유명한 네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미래 기술력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24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홍콩 보안법 사태, 무슬림 탄압 등을 명분 삼아 제재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중국을 겨냥한 백악관의 공세 수위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The cover-up that they did of the virus is going to go down in history along with Chernobyl. 트럼프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도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ent soft on China when it mattered most. Joe Biden will insist that China live up to its responsibilities.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을 향한 강경 정책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게 이곳 미국 현지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만큼 미국민들 사이에 반중 여론이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금 전 아베 총리가 일본 전역에 내렸던 긴급 사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미 지지율은 20%까지 추락했습니다. 집권당 내에서는 반란이 터져 나오고 SNS에는 잘 가요 아베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다시 활기를 찾은 도쿄 번화가. 서점부터 식당까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대형 쇼핑몰도 문을 열었습니다. 決められたら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けど、少しずつでもいろんなものを動かしていかない状況だと思うので。 2차 유행 우려가 여전함에도 일본 정부가 서둘러서 긴급 사태를 해제한 건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응 부실에 측근 검사장의 도박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 모든 상황이 본인 책임은 아니라는 식입니다. なぜ閣議で黒川さんのこの辞表を受理すると。法務省側に聞いていただ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ございますが。 무책임한 총리의 언행에 집권 자민당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총리 조기 교체를 염두에 두고 후임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1차에 이어 2차까지 합쳐 2,5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는
대규모 부양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본 SNS에선 잘 가요 아베 총리라는 유행어가 확산되는 등 반아베 민심이 거세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민들에겐 불편해도 참고 방역 지침을 따르라던 대통령이 코로나 통금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얘기인데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한수아 기자입니다. Neue Regeln, Abstand halten, Hände waschen, die Routine kommt, alle müssen dazulernen. Nicht nur in Österreich, eigentlich überall auf der Welt, wo dieses Virus grassiert. 불과 엿새 전 자국민들에게 거리 두기를 당부했던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런데 현지 시간 어제 수도 빈의 식당에서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영업 제한을 어긴 식당을 단속하러 간 경찰에 커플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대통령 부부라고 이실직고한 겁니다. 해당 식당은 우리 돈 4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면 자신이 모두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허리만큼이나 깊은 땅굴을 파고 있는 아이들.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집안에 gat혀 지내던 영국 형제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직접 삽질을 해 수영장을 만든 겁니다. The water's kept clear and clean by basically plants planted around in the shallow area. 형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땅을 파 너비 4m에 깊이 2m인 수영장 톨을 완성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처음엔 할 일이 많아질까 두려워 반대했지만 아내가 허락하는 바람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봉쇄령 때문에 불평하는 대신 쓸모있는 일을 하는 게 보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내 지역 감염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모레부터는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도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도 눈에 띕니다. 연령 표시면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도 보이는데요.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롯해 대중교통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되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습니다. 내일부터 택시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승차를 거부할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됐습니다. 항공 분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에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고객은 왕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힘들 것 같아요. 의사같이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주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우리 무기라고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지하철은 현장관리 직원이나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유치원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틀 뒤인데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와 유치원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등교 중지를 통보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학원엔 수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학원 20대 강사가 어제 확진된 데 이어 수강생인 6살 유치원생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학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학원과 교습소 13곳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이미 열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쉬다가 저 1대1 해주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확진된 강사는 지난 21일 오후 두통 증세를 느낀 뒤에도 정상 수업을 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강사와 접촉한 학생은 35명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생의 접촉자까지 합하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긴급 돌봄을 중단하고 내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 수업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협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특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지. 개학 연기 여부는 내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울 남대문 세무서 앞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버도 소득 신고 대상인지 탈세해도 적발은 어렵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는 분이 많은데요. 스튜디오로 옮겨서 따져보겠습니다. 탈세 혐의로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탈세의 비밀 숨기고 쪼개기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으로 유튜브 실버 버튼까지 받은 정치 시사 유튜버,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에서 받은 광고비를 딸 명의 사명 계좌로 받다가 수억 원대 탈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1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유튜버는 광고비를 소액 쪼개기해서 받다 수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죠. 해외에 있는 유튜브 운영사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송금해주는 구조를 악용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속 가능합니다. 먼저 연간 1만 달러, 1,200만 원 초과 외환 거래 자료는 국세청이 한국은행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정밀 분석 가능한데요.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1,200만 원 이하는 어떨까요? 정부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약 90개 국가의 금융기관과 또 계좌번호, 잔액 등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데요. 이때 해외 송금액 파악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독자 수, 또 조회수에 비해 수익 신고가 낮은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될 경우엔 세무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서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최대 60%까지 인정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 또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그 광고 매출의 55%를 동영상 게시자가, 45%는 유튜브 회사가 갖는데요. 소액이라도 유튜브 광고 수익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대기업 문화는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일하는 게 의무가 되기도 하고 온라인 회의는 일상이 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 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 롯데 지주는 오늘부터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시작하는데요. 이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동안 썼던 출퇴근 시간을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1분이면 로그아웃 할 수 있으니까 직장인 모드에서 업무로 전환되는 모드가 좀 더 빨리 가동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 회장이 재택근무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듣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직원이 원하는 요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집에서 일하는 문화는 계열사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K그룹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착한 일을 하는 기업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사회성과 인센티브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대면하고 인사드렸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 기업 200곳에 인센티브 106억 원을 전달하는데
올해는 시상식을 여는 대신 SK 측이 해당 기업에 깜짝 방문한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가 기업의 근무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장의 박병석 의원을 부의장의 김상희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단에 올랐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도 역대 최고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김상희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약사 출신으로 30년 동안 여성 시민운동을 해온 사선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여성 국회 부의장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국가의전서열 8위이자 명실상부한 국회 2인자입니다.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오른 건 1948년 재헌국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딸이 셋인 제 입장에서도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1949년 경북 안동 보궐선거에서 대한여자국민당 이명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첫 여성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여성들의 국회 진출 비율은 꾸준히 늘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57명의 여성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숙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보면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여성 의원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직은 그 19% 정도 되는데 그 숫자를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남미의 여성 의장도 여성이고요. 베트남의 의회 국회의장도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성 의장을 한 번도 함께 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전히 세계 평균인 24.3%보다 낮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초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단을 공식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벼랑 끝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하면 당당하고 추진력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요즘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은 그 소년 노동자가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맞아. 그래서 얘는 집착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면 더 망가진다. 안 하는 게 낫다. 네, 사흘 전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를 마음에서 지웠다라고 하면서 말한 겁니다. 네, 뭐 정치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요즘 네. 지지율도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대선 의사를 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특유의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11%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재판인데요. 2심에서 입원을 지시해놓고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TV토론에서 숨겼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2년 남았는데 피선거권이 5년이 제한이 된다. 그럼 이제 대선에도 출마를 못하고 이 도지사도 그만둬야 되는 거군요. 네, 이 지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곧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마지막 카드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변론은 법적 쟁점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서면 심리로만 끝내는 대법원에서 변론 기회를 얻어 여론에 기대보겠다는 건데요. 전교조 합법화 관련 사항, 조영남 씨 대작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받아들여진 적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 변론 요청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지사 측은 공개 변론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다면서 여론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정의당. 네.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서요. 네, 원구성을 앞두고 28일 오찬에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만 초대한 건데 정의당은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교섭단체만 먼저 청와대 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를 보다 더 협치의 국회, 또 생산적인 국회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청와대 관계자는 개원 등 원내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라 2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만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저렇게 설명해도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한 게 그동안 이 정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거의 빠진 적이 없잖아요. 네, 지난 2018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 영수회담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대표를 만날 때도 원내대표를 만날 때도 항상 정의당을 불렀습니다. 청와대가 정의당을 초대하지 않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면서 정의당의 협조 필요성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제1야당과의 협력에 힘을 쏟겠다. 이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임명된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이 정의롭다는 게 뭔지부터 재규정하겠다고 했는데 21대 국회 정의당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현승종 전 총리가 오늘 새벽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현 전 총리는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유족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인은 모레고, 장지는 대전 현충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강정호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프로야구에 복귀합니다.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1년만 징계를 받는 거라 비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KBO 상벌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유기실격 1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의 징계. 이르면 내년부터 강정호가 국내 무대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 2009년과 2011년까지 포함하면 3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집행유예 2년. 강정호는 지난달 국내 복귀를 타진했습니다. KBO는 2018년에 만든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시 3년 이상의 징계를 강정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정호는 대리인을 통해 죽는 날까지 후회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복귀를 할 간절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니탈때 복귀 신청까지 하면서 하지 않았나 저희는. 여론의 비판은 거셉니다. KBO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정호와 재계약할지 이제 공은 원소속팀 키움에 돌아갔습니다. 선수 측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식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KBO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주에는 슬슬 여름 옷을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초여름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은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져서요. 정오 무렵부터 서울 등 중부와 남부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중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또 서해대교를 지나시는 차량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할 텐데요.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대기 정체로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날이 개겠고요. 당분간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의 끈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이 희망의 끈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종 아동들의 얼굴이 담긴 희망 테이프인데요. 우체국 택배상자와 함께 전국 구석구석으로 배달됩니다. 실종의 날인 오늘 현재 국내 장기 실종 아동 숫자는 66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테이프까지 만든 건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봐주어야 실종 아동을 찾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3살 때 헤어진 아들을 38년 만에 만난 새 식구 모습입니다. 경찰이 추적해보니 미국으로 입양돼 있었다네요. 한 명 더 볼까요? 4살 꼬마 때 잃어버린 딸을 40년 후 만나는 모습입니다.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 분들 그 지옥 같은 고통 아실 텐데요. 택배에 붙은 희망의 끈 한 번만 눈여겨봐 주시죠. 내 옆집에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